자, 3단원 인체역학 보시겠습니다. 1번 인체의 물리적 특성, 질량과 무게 이렇게 있죠. 질량과 무게,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질량이나 무게 혼용되어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질량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는 않죠. 근데 보통 무게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물리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엄연히 다른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학이라는 과목에서 다루는 건 결국은 물리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자, 보시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양,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무게라고 하는 것은 중력이 물체에 포함된 힘의 양으로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해드리면, 질량의 중력 가속도 9.8m/s의 제곱 있죠. 지구는 중력이라는 영향을 받으니까 그 부분이 포함된 표현 방식으로서 무게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과 무게라는 거에 대한 그 개념적, 정의적인 차이점에 대한 거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화면 보시면 질량, 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양, 그 자체를 의미한다 라고 강조했었죠. 그리고 크기만 존재하는 스칼라량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스칼라라는 게 뭐냐면 물리량의 표현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질량이라든가 속력, 거리, 온도, 시간 이러한 것들을 스칼라량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크기만 존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단위는 킬로그램을 사용한다.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킬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무게를 갖다가 킬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리 쪽에서 이런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엄밀히 따지면 질량에 대한 표현 단위에서 킬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몸 무게죠. 무게. 거기서 이제 킬로그램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단위는 킬로그램 F라고 되어 있죠. 이 F가 뭐냐면 힘이에요. 힘. force라는 힘에 대한 표현으로서 F가 들어가 있는 거다. 또는 킬로그램 중력 가속도를 포함한다 라는 의미에서 킬로그램 중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과 무게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무게, 여기 물리 쪽에서 우리가 다루는 운동 역학에서는 무게를 어떻게 보냐. 자, 같이 보시면 중력이 물체에 포함된 힘의 양이다. 즉,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가 포함이 된 게 무게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체가 가지고 있는 관성의 척도로 장소에 따라 크기가 변한다 라고 되어 있죠. 중력 가속도가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포함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크기와 방향이 모두 존재하는 벡터량이다 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물리의 표현 방식으로 스칼라량이 있는 것처럼 벡터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스칼라는 크기만 존재했었던 스칼라라고 되어 있죠. 무게는 크기와 방향이 모두 존재하는 벡터량이다. 방향도 함께 존재한다 라는 게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벡터량의 표현으로는 속도라든가 변위라든가 가속도, 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위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킬로그램 힘 또는 킬로그램 중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리고 다인,
found. found는 이렇게 다양하게 기호를 다양하게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한다. LBF라고 보시면 돼요. found force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found him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다른 기호로 조금 바꿔서 LBS라고 쓰기도 하고 줄여서 LB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꼭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꼭 잘 기억하시고 이 스칼라량과 벡터량에 대한 거는 4단원 첫 번째에 딱 들어가면 다시 한번 거기서 이제 속력과 속도에 대한 거로 설명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서 반드시 잘 참고하셔서 스칼라량과 벡터량이 어떤 것들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인체의 무게중심 보실게요. 이제 우리가 운동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면 인체의 무게중심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응용을 해서 스포츠 경기에서 더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그 핵심 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당연히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물체 또는 신체의 중력이 한 점에 집중된 균형점이다. 개념적으로는 이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띄워드리는 생활의 달인 예전에 나왔었던 이 사실 영상이 있어요. 근데 영상을 제가 뭐 이렇게 보여드리긴 좀 그렇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돼요. 생활의 달인, 무게중심의 달인 뭐 이런 거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마 나올 건데, 무게중심점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찾는 이런 달인의 모습이에요. 무게중심만 잘 찾아내면 어떠한 물건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무게중심은 토크의 합이 0인 지점으로 회전 균형을 이룬다. 그러니까 토크, 회전력을 의미하죠. 그 회전력의 합이 0인 지점으로 회전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인체의 무게중심의 위치는 자세에 따라 변하게 되며 움직이고 있을 때는 그 위치가 계속적으로 변하게 된다. 무게중심은 항상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또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예요. 외울 필요가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 때의 무게중심점 위치, 내가 아나토미컬 포지션으로 가만히 서 있을 때의 무게중심의 위치라고 하면 뭐 배꼽 정도로다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좀 더 안정감 있게 서고 싶다 그러면 다리를 조금 더 넓게 벌려서 서면은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 될 것이고, 무릎을 굽혀서 자세를 좀 더 낮춰주면 더 안정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한쪽 다리를 들고 한쪽 다리로다가 이렇게 선다면 무게 중심점의 위치가 조금 바뀌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 내가 팔을 갖고 조절을 할 수도 있겠죠. 달리기 같은 동작을 할 때도 무게중심점은 계속 변할 수가 있고, 무게중심점이라는 게 인체 내부에 위치할 수도 있지만 인체 외부, 달리기에서 내가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의 그 상체를 약간 기울이거나 해서 내 몸의 바깥쪽으로다가 무게중심점이 계속 이동하게끔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다가가시면 돼요. 그래서 무게중심점은 항상 변할 수가 있고 뭐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죠. 어떠한 움직임, 동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게중심의 위치는 신체 내부에만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100m 크라우칭 스타트 자세 준비하고 이렇게 바닥에서 선수들이 이렇게 땅 하고 치고 나가기 전에 그 스타트 자세 있죠? 그 상태에서도 몸 바깥에 위치하게끔 하고 빵 하고 나가게끔 되는 거죠. 무게중심이 신체 외부에 앞쪽으로다가 위치를 해야 내가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겠죠. 스포츠에서
신체의 여러 분절들의 위치를 잘 조정함으로써 무게중심의 위치를 원하는 형태로 변형시켜서, 그러니까 변경시켜서 기록 또는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두 사람의 몸무게가 같더라도 두 사람의 무게중심 위치는 다를 수가 있다. 그렇죠? 뭐 다리가 짧거나 어떤 사람은 다리가 더 길거나 이렇기 때문에 체중이 같거나 해도 무게중심의 위치는 다를 수가 있겠죠. 자유롭게 움직이는 분절 기억나시죠? 이렇게 우리 신체의 마디마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인체 전체의 무게중심의 위치를 수시로 변하게 한다. 그렇죠? 무게중심의 위치는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렇죠? 안정성에 많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유도라든가 레슬링이라든가 이런 스포츠 종목들은 무게중심점을 최대한 낮춰서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거나 뒤집거나 하지 못하게끔 해야 하는 스포츠고, 당연히 내가 그 경기에서 이기려면은 상대방의 무게중심점을 높이면서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뒤집거나, 그렇죠? 뭐 엎어치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득점을 해야 되는 그런 스포츠 경기가 되죠. 경기력 향상을 위해 무게중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상황. 불안정할수록 유리한 종목 자세에 따른 역학적 요인. 이제 표현은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잘 보시면 어떻게 내가 유리하게끔 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할 것이냐, 거기에 어떤 역학적 요인들이 있냐, 그런 이야기죠. 높이뛰기 선수가 발을 효과적으로 넘기 위해서 배면뛰기 기술을 구사한다. 지금이야 모두가 다 배면뛰기를 하죠. 그러니까 배면뛰기, 배면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냥 이제 상식적으로 다가가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배 쪽으로다가 이렇게 높이뛰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배라는 게 등 배자예요. 등 쪽으로다가 이렇게 뒤로 돌아서 넘어가는 동작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사실 유리하게 된 그 첫 그 케이스는 이제 외국의 어떤 선수, 포스바리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먼저 등 뒤로다가 넘으면서 신기록을 갱신하게 된 거예요. 그 자세 자체를 굉장히 희한한 자세인 거죠. 이렇게 뒤로 넘어가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선수들이 하지 않던 그런 자세였는데, 그렇게 해서 더 높이 뛰기에 대한 기록이 갱신이 되기 때문에 그 동작을 보고 포스바리 플롭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을 했고, 그 표현이 이제 배면뛰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발을 더 효과적으로 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배면뛰기 기술을 구사하는 거. 왜냐면 무게중심점이 더 이렇게 위치가 높게끔 형성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하고 높이뛰기 할 때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갔을 때하고 느낌이 달라지죠. 배면도 높이뛰기의 발을 넘어가는 자세에서 무게중심이 등 하부 아래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기록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그렇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고, 레슬링 선수가 안정성 증가를 위해 무게중심을 낮춘다. 그렇죠? 레슬링 선수도 배꼽을 바닥에다가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상대편 선수가 뒤집기가 어렵죠. 배구 스파이크 시 타점을 높이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높인다. 그렇죠. 점프해갖고 스파이크를 때려야 되죠. 이렇게 그 네트 너머로. 그러려면 당연히 무게중심을 이제 높이면서 공을 이렇게 때릴 수가 있겠죠. 단거리 크라우칭 스타트 시 빠른 출발을 위해 무게중심을 높인다. 빠른 출발을 하려면 무게중심이 낮은 상태에서보다 이렇게 약간 들어서 더 무게중심점이 높아졌을 때 더 빠르게 출발을 할 수가 있겠죠. 육상의 100m 크라우칭 스타트 자세는 무게중심이 진행 방향의 기저면 가장자리에 위치하게 한다. 그래서 100m 크라우칭 스타트 자세는 무게중심이 내가 나가려고 하는 진행 방향에 서 있는 기저면, 이제 뒤쪽에 표현이 나오겠지만 발과 발 사이, 지면에 닿고 있는 그 위치, 그 모습을 이제 기저면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쨌든 그 기저면 가장자리에 위치하게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게끔 된다라는 내용인 거고, 유도 및 씨름의 방어 자세는 기저면을 넓히고 몸의 중심을 낮추는 것이다. 그렇죠? 자세를 낮추면 더 안정적이죠. 기저면을 넓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레슬링의 방어 자세는 무게 중심이 기저면의 안쪽에 위치하게 한다. 그렇죠. 레슬링 만약에 뭐 이렇게 서 있으면 내가 어깨 너비 정도로 발을 간격을 유지한 채로 내 배꼽 정도의 몸의 중심점이 양쪽 발 사이 안쪽에 위치하게끔 하면 기저면 안쪽에 위치하게 한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더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 배꼽의 방향이 이 기저면 바깥에 이렇게 위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정해 보이죠, 벌써 느낌이. 이렇게 있으면 안정감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은 불안정하죠. 당연히 넘어가기가 쉬운 그러한 그 무게중심이 깨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스포츠들은 상대방의 불안정성, 그러니까 무게중심점을 높이고 상대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내가 유리하게끔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스포츠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인체 평형과 안정성. 자, 베이스 오브 서포트라고 나와 있죠. 기저면. 물체가 지면에 지지되어 있는 면적.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발과 발 사이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인체 평형, 내외적인 힘의 합과 토크의 합이 모두 0인 상태, 즉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평형하다라고 표현을 한다. 평형 상태에서는 가속도 및 각가속도가 0이고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평형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가속도에 대한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가 않겠죠. 만약에 시소로 예를 들어 볼게요. 시소가 이렇게 있어요. 시소가 있고 여기에 10kg짜리 상자가 있고 여기 10kg짜리 상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토크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 무게가 있는 그 저항점에 10kg에 그 해당하는 회전력이 발생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회전력이 발생이 돼요. 근데 동일한 회전력이기 때문에 균형을 딱 잡고 평형 상태를 유지하죠. 그게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저면과 안정성, 물체가 정적 또는 동적 평형을 잃지 않으려는 저항 또는 운동 상태가 변하는 데에 대한 저항이다. 정적인 안정과 동적인 안정이 있다. 물체의 안정성은 질량, 기저면의 크기와 모양 및 방향, 무게중심의 높이, 무게중심선의 기저면상의 위치, 마찰력 등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렇겠죠, 당연히. 안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끼면 앉거나 몸을 구부려서 신체 중심을 낮춤으로써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렇죠? 스케이트 타는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케이트 선수. 스케이트 선수가 이 무게중심점이 높이 있으면 아무래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더 많을 수 있고 앞에서부터 오는 힘, 항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노출도가 커지죠. 자세를 낮추면 더 안정감이 있고 항력에 대해서도 덜 저항을 받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이러한 동작을 더 유리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체의 기저면이 넓으면 안정성은 증가합니다. 그렇죠? 기저면 위에 물체의 중심이 위치해 있으면 물체는 안정을 유지하게 된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기저면을 넓히려고 양 다리를 너무 많이 벌리게 되면 힘이 수평 방향으로 많이 작용하게 되어 마찰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안정성도 감소한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뭐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저면을 넓게 벌려. 만약에 어깨 넓이까지 벌리면 괜찮은데 만약에 어깨 넓이 한 2배, 3배로다가 다리를 굉장히 넓게 벌리면 어때요?
굉장히 더 미끄러지기가 쉬워지는 상태가 되면서 오히려 불안정하게 될 수가 있죠. 물체의 중심이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는 선을 중심선이라고 하는데, 물체의 중심선이 기저면 내에 중앙에 위치할수록 물체는 더 안정적이다. 그렇죠? 지금 계속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체의 아니면 인체의 중심선이 기저면 내에 중앙에 위치할수록 더 안정적이다라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